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헌법 이번에 24년 2차 시험 총평과 그리고 분석을 잠깐 보고요.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헌법은요, 지금까지 3번 연달아서 그 이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한 중상급의 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중상급의 난도를. 그래서 헌법을 공부하실 때 이게 한 2번 정도고 2번 정도 그렇게 나오고 이번 시험에서 좀 변화를 주었다면 이게 또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될 텐데 앞으로 이제 헌법은 이 정도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어떤 일정한 방향을 보이면 기본적으로 이 방향을 앞으로의 출제의 어떤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 3번 정도가 그랬습니다. 중상급의 난도였거든요. 중상급의 난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4개 정도 틀려도 다른 과목들도 틀릴 만큼만 딱 틀렸다라고 했을 때 중상급의 난도는 기본적으로 4개 정도 이게 틀렸을 때 합격 점수라고 2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저는 중상급의 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잘 본 친구는 1개 틀린 친구도 있고요. 이게 2개도 있고요. 3개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4개 또 한 5개 남경 같은 경우에 5개 또 뭐 다른 과목 여에 따라서는 한 6개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좀 어려운 문제가 한 6문제 정도는 좀 보입니다. 그런데 한 4개 정도에서 좀 끊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모든 지문들이 익히 기출된 것이고 최근 심판례라서 우리가 이것만 정확히 담으면 모든 지문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는 강사가 있으면 이건 뻥쟁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고 지금의 우리 헌법 출제를 보면 일정도 소고를 통해서 푸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 과목인 듯 보여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의 판례에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일부 논리 전개를 가지고 와서 제한 여부를 물어본다면 그게 침해인가 아닌가 결론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한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이런 지문도 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가미가 된다면 실제로는 그 많은 판례의 한 판례의 그 긴 내용을 꼼꼼히 다 점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일정 있어도 또 소고를 통해서 다른 지문들에서 답을 찾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실력 중에 하나거든요.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앞번에도 좀 그랬는데 옳은 지문을 고르라는 문제 있죠. 이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틀린 거 고르라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옳고요. 3개 지문이 옳고 하나가 틀리거든요. 그런 거 고르라는 문제는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보다 쉬워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 문제에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가 이 앞번에도 많았는데 헌법이 다른 과목보다도 이번에도 많아요. 이번에 10몇 문제가 돼요. 내가 뭐 좋게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2-3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헤아려 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일단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고요. 박스 문제가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의 박스는 나와도 개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형사법은 좀 쉽게 내겠다는 일정도 그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개수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개수 문제가 15번하고 17번인가요? 그 2문제 나왔는데 이건 틀려도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맞추겠다고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뭐 제끼고 넘어가서 다른 거 다 풀고 뭐 찍으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면 또 뭔가 답을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려보세요. 그래서 이 박스 문제, 개수를 구한 문제는 뭐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마 강사들이, 중국어 강사들이 또 수험생들도 어렵게 느끼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출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중상급의 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는 좀 꼼꼼히 좀 하셔야만 한 4개 정도 선에서 앞으로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 정도는 기출된 내용하고 신판례만 정확히 잡자고요. 이전 판례가 나오면 소고를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가 안 되면 그런 문제는 1-2개 정도는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번에 합격 점수는 한 4개 정도, 뭐 남경이든 여경이든 4개 정도. 남경 같은 경우에 한 5개 정도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상급의 난도가 한 3번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의 시험 대비는 딱 뭐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왔습니다. 기출을 정확하게 한다. 이거 하나. 2번째 심판례를 좀 결론만 알아서는 안 돼요. 심판례가 비중이 높고 심판례에 이르는 그 과정 있죠.
뭐 제한하는 기본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논리 전개 과정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 이 두 개. 그리고 심판례를 좀 더 꼼꼼히 보겠다 하나. 제가 심판례를 여러분들이 막판에 몰아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 나오는 심판례를 좀 더 읽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까, 제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 고민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평상시에도 심판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이런 기회를 갖게끔 해주면 나중에 심판을 물론 정리하겠지만 막판에 부담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어떻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올려줄까, 제 자료를 어떻게 제공해 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정 안 되면 제가 밴드에도 재간판례 올라오면 제공해 줄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기출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 들어간다. 이 두 개만 한번 지켜주세요. 그 영역 분석을 보면은 고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제가 총평한 것을 잠깐 보면 기본권 주체에서 뭐 나오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나왔고, 그 행복추권이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쭉 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인신의 자유권, 직법 절차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인신의 자유권 부분이 이번에 조금 적어요. 나중에는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인신의 자유권은 좀 꼼꼼히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생활 자유권에서 거주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한 문제씩 나왔고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나왔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일단 빈도가 높죠. 원래 자유권적 기본권은 6개 정도로 나와요. 이번에 6개 정도 나왔죠? 전형적인 출제예요. 이 앞번에는 8개까지 나왔는데 이건 좀 많이 나온 거고요.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본권은 한 2문제 정도인데 이번에 한 문제가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참정권이요. 참정권에 빡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건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박스에서 한 지문이라 모르면 제끼고 넘어가면 돼요. 보세요. 아마도 전국의 강사들 이런 문제는 맞춰야지,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하는 강사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전화 한번 걸어보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푸는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얼마만큼 속어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차피 뭐 틀릴 것인데, 틀려도 되는데 뭐 하려고 고민합니까? 앞으로도 그런 운용을 잘 하시라고요. 그 다음 청구권적 기본권에 그 재판청권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쭉 가다가 사회적 기본권이요. 사회적 기본권 중요하거든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대학의 자율성 부분이 빡센 문제로 나왔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빡센 문제가 이번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혼인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이 부분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국민의 기본적 의무, 국방의 의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늘상 병력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병력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뭔지 이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있자라고 했죠. 그게 답이 걸렸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총론 부분으로 오면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절차인데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헌법 개정 절차. 얼마나 우리가 많이 대비했습니까? 여기는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형태가 아닌 형태여서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런 것까지 다 모아보면 이런 것도 뭐 어렵게 느껴서 틀렸다고 해보면 한 6개 가까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다른 과목들을 잘 쳐내면 6개 틀려도 합격 점수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중상급의 난도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이제 공부가 조금 미진하게 되면 6개까지는 쿡 간다니까요. 중상급의 난도는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한 애가 한 4개, 3개, 2개 이렇게 끊어준다니까요. 많지 않다니까요. 자, 헌법 개정 절차. 근데 이거는 쉽게 좀 푸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게 느꼈던 수험생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헌정사. 이거 무조건 어렵게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헌정사. 이거 진짜 웃깁니다. 이것도 이런 형태의 출제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중에 다 통틀어서. 근데 이건 사실 조금 요령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 수험생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역으로 조금 이거는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냐.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막상 수험생이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지. 그런데 수험생 중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 사상의 자유. 현행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물어봤어요. 현행헌법이면 여러분 사상의 자유가 있었으면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여러분 공부했겠죠. 아니 지금 현재 헌법 조문에 있으면 했겠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현행헌법 틀렸다 라고 답을 냈대.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
근데 이런 것도 풀어내는 친구는 2개 내지 1개에서 끝내. 틀린다고.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지. 4개 정도 틀려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틀려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시험의 운영이 기술이라니까. 4개 정도 이런 건 틀려도 된다고. 아마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정답 비율이 틀림없이 높습니다. 제가 안 봐도 불을 봐도 뻔합니다, 이건. 그래서 조금만 요령을 보여보세요. 그쵸? 이 정도로 한 친구가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들었다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문제 풀었다고. 잘했다, 내가 했거든요. 사상의 자유. 있었으면 우리가 헌법 조문을 받겠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딱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이제 그렇게 요령을 발휘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헌정사 부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국제평화주의가 나왔습니다. 잘 안 물어보다가 이번에 국제평화주의가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당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앞부분이 그 앞부분의 4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실제로 대체적으로 전국의 수험생들을 보면 아마도 1번부터 이게 쭉 문제를 풀 때 한 4번 정도까지는 항상 헌법 총론 부분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1번부터 4번을 풀 때 엄청 쉽게 잘 풀린다.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을 놓고 봤을 때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빼고 그냥 합격권의 친구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가 쉽게 이렇게 솔솔솔 풀린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왜 하느냐, 앞으로 25년 시험에 들어갔을 때 1번부터 4번까지를 빠르게 푸시다가 좀 막힌다 싶으면 움츠러들 필요 없다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조금 난해해질 수 있다고. 헌정사 같은 거 물어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때는 가볍게 문제만 체크하고 다음으로 기본권으로 넘어가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보는 이런 식의 여유를 가지고서 문제를 보는 이런 접근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내용 분석은 여러분 보시고요. 총평 전체적으로 중상의 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특히 최고 난도의 문제가 박스형 개수 문제입니다. 이거 무조건 어렵습니다. 이건 15번, 17번 이 2문제를 뭐 틀려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문제 앞번에 헌정사거든요.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모의고사 한두 번 보는 거 아니거든요. 4번 문제도 여러분 좀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이건 6번 문제도 좀 어렵고요. 1번, 2번 문제, 1번, 2번 문제 있죠? 헌법 개정 절차인데 1번, 2번 문제도 좀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놓은 것 같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15번, 17번은 뭐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틀려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리고 4번, 6번 그리고 1, 2번까지 합해보면 한 6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 나가는 것을 좀 하면 뭐 한 2문제 그 박스 문제도 맞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2문제 또는 3문제 이 정도 선에서 또 한 문제 더 틀린다면 4문제 정도 선에서 해주면 합격 점수입니다. 무조건 합격 점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2차 대비 수험 전략이 그 뒤에 나오는데 내년 1차네요. 내년 1차 무조건 이것만 하세요. 다른 얘기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기초를 정확하게 한다. 심판례를 좀 더 깊이 있게 본다. 이 2개만 나는 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전에 구석진 판례가 나오면 소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딱 이것만 이제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로 한번 보죠. 일단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붙였으니까요. 해설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 우리 발의죠. 먼저 발의. 발의는 누가 합니까? 늘상 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하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형태로 여러분을 꼬셨단 말이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꼬신 느낌이 들죠? 대통령이 언급은 되잖아요. 근데 정부라고 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발의죠. 틀리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대통령 임기 연장, 주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다. 전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옳은 거죠. 디귿번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국회가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이건 또 개정 절차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가도.
대통령이죠. 네, 틀렸고요. 자, 리얼번에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오결해야 하고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자, 제적의원 3분이 상당히 가중돼 있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표결은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명투표입니다. 기명투표, 무기명이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이 부분 많이 했죠, 우리? 그다음 미연번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한 뒤에 30일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이것도 전형적으로 많이 했던 거죠. 옳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리얼이 틀렸죠. 이 문제는 여러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도 개정 절차에 대해서 이런 조문들이 여러분 좀 어려워하니까 혹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이건 의외로 틀린 친구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수라면 더 많이 틀렸겠죠. 그나마 자 기억, 미연, 디귿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건 합격권에 가 있는 친구는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 6조입니다. 그 1번에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국제법 존중주의,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권고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치 강권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권고를 한 겁니다. 근데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적행위 조항, 이적폐물 소지 조항 이것이 우리 국가보안법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권고적인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이적행위 조항, 이적폐물 조항이 있다고 해서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 규약인데 국내법 체계상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국제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거 맞습니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맨 마지막에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 아니죠. 우리 헌법 해석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데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국제통화기금 협정입니다. 이건 조약이죠. 조약은 그 두 번째 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된 것으로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그렇죠? 우리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즉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법률이니까 위헌 심사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되죠. 우리가 헌법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그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국내 법률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겠죠. 조약은 법률 됐죠? 따라서 이 법률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된다. 4번입니다. 마라케시 협정 이거 많이 했죠. 이런 마라케시 협정. 그렇죠? 자, 이것은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중처벌했다는 거죠. 마라케시 협정 조약을 통해서 조약은 국내법, 법률이죠.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죠. 따라서 재형법정주의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는 않는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거든요. 3번, 4번 같은 거 쉬워요. 조약은 국내법, 국내 법률 같은 효력이 있다. 법률이니까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된다. 3번. 법률을 가지고 가중처벌했으니까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정당에 관한 문제인데 그 1번에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이거는 뭐 옳은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경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자,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에요. 여러분 정당이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 상실이 된다는 게 헌재 입장이죠. 기억나십니까?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의원직 상실이 되어야 한다는 게 헌재 입장.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헌재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두세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 또는 국힘 소속 지방의회 의원인데 위헌정당 해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경우에 국회의원이라면 당선 방식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해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대법원이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대법원이 지방의원 중에서 비례대표 있죠. 비례대표. 이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아니고 대법원이죠. 우리 시험에 대법원 판례가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나 잘 모르겠다면 제끼고 다음 지문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근데 정리하자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됐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2번이죠.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그 결정 지에 따라서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옳은 선택지가 돼요. 그 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와 함이라고 돼 있죠. 우리 헌법시험에서 판례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을 아우르는 겁니다. 3번에 헌법이 특별히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들을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렇죠.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요. 사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옳은 겁니다. 4번에 자, 그러면 나는 3번도 잘 모르겠는데 제끼시라고요. 근데 4번 보자고요. 얼마나 우리가 4번을 많이 했습니까?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능수능란해야 돼. 알겠죠? 임기 만료한 국회의원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2%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입니다.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방선거에는 나갔습니다. 국민의 상당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았고 2%를 득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그럼 대통령은요? 지방선거는요? 충분히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인데 이런 경우조차도 정당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건 기출된 지문이고요.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앞에 좀 어려운 지문들이 있다. 빠르게 제끼시라니까요. 그래서 승부를 그치라는 거. 4번요. 4번 이건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헌법에서 처음 영모도를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에 고란 문제인데 그 1번 같은 거는 옳은 겁니다. 공무원 파면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 공무원 수능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모든 어떤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암기해야 될 거냐?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거기에 공무원 파면 있죠. 파면 청구권. 이게 재헌헌법에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언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면 진짜 버거워요. 헌정사가. 이익분배 균점권, 이거는 사회권적 성격이 되게 재헌헌법이 강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도 종교의 자유와 함께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인간의 존엄과 같이 직업 선택이죠. 인간다운 생활할 걸. 이건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 1980년 헌법, 우리 전두환 정권이죠. 여기 나온 내용들도 다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4번입니다. 여기에 1987년 헌법이 현행헌법인데 사상의 자유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 사상의 자유가 거의 처음 언급됐을걸요, 아마. 제가 모든 기출을 다 검토를 하는데 이거는 기출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일단 제끼고 넘어가시고요. 틀렸다고 해서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한다 할 때 어떤 생각을 해본다고요? 내가 이 87년 헌법이면 현행헌법인데 내가 사상의 자유를 공부한 적이 있는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풀고 나서 돌아와서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한 2개, 3개에서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틀린 것 개수를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게 없을 거냐?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의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없어요. 우리 언제는 사상의 자유는 어디에 포함시켜서 이해하냐면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서 이해합니다. 양심의 자유. 그 다음 5번입니다. 기본권 주체성, 간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라 문제인데요.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외국 국적 동풀에요. 외국 국적이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죠. 외국 국적이라고 했잖아요. 외국인이죠. 따라서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없습니다. 뭐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안 되죠. 뭐 인간의 권리라고 본다면 외국인도 그 주체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국민의 권리라고 했으니까 그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2번. 2번도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 지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맨 밑에 그냥 봐보세요. 피선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장의 피선권이 있다.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다. 말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출제가 이전에 있었냐? 없었어요. 처음 나온 지문일걸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연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권이라는 것은 투표라는 투표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가 지방자치단으로 나가는 거 있죠. 출마하는 거. 이게 인정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외국인이 어떻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요. 지방의회의원이 어떻게 돼요. 피선권 없어요.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피선권 말고 선거권이 있어 없어? 예, 선거권이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한번 꼬아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건데 이런 것들은 처음 나왔단 말이죠. 기출도 없단 말이죠. 처음 본단 말이죠. 제끼세요. 제끼고 다른 질문 보세요. 3번입니다. 이 3번이 너무 쉽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공법인이나 이에 준한 지위를 가진 자를 하더라도 공무원을 수행하거나 국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공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돼야 안 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옳은 겁니다. 이게 답이죠. 요거는 기출문제를 좀 보다 보면 전형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수고를 통해서 바로 빠르게 넘어가면 돼요. 4번입니다. 4번도 이런 보세요. 거기에 법인이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이렇게 남아가지고 좀 헷갈리면 그럴 필요 없어요. 쭉 가다 보면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영재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학의 자체를 보세요. 국립대학도 주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앞에 꼬시는 그런 표현들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기준을 항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대학교, 국립대학이죠? 세무대학교 폐지법률 이거 이야기할 때 세무대학도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성은 돼? 안 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됩니다. 자, 넘어가서 6번입니다. 이 6번 좀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6번은 뭐 틀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6번 좀 어렵습니다. 이건. 자, 1번에 제가 어렵다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온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1번에 법률에서 명시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 규정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되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닌대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된다. 당연하죠. 기본권 제한은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에 법률 이행의 구체성, 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죠?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 영역보다 구체성 요구가 더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의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면 명확성 요건이 완화되는 거 맞겠죠? 자, 옳은 거고요. 일단 3번에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하위 법령이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런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선택지는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의 출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한 판단을 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거냐? 있을 겁니다. 이와 똑같이 나올 거냐? 그렇지 않겠죠. 다른 영역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다 풀고 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간 있을 때. 4번 보겠습니다.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추상적 용어가 추상적 용어랍니다.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별도로 독자적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도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여부와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있죠. 왜 없어요? 추상적 용어라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추상적 용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죠. 추상적 용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명확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포괄 위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괄 위임을 하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 위임을 하면 그러니까 포괄 위임의 문제하고 명확성 원칙은 일단 겹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명확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포괄 위임을 하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죠. 그런데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포괄이임과는 별도로 포괄이임 금지 원칙 문제와는 별도로 추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성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없다. 이게 틀렸어요.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이와 똑같은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아마 경험한 그런 증거의 솜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내가 봤던 공부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내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는. 7번부터는 상당히 소홀합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좀 빠르게 갈게요. 1번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바로 틀렸죠. 바로 답이 나왔어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거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적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 문제인데요. 1번에 세무대학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에 입법 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아니죠. 이미 세무대학교 폐지를 할 때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합니다. 관계인들의 이야기는 다 들어요. 입법 예고할 때 너의 의견 있으면 다 제출을 언제까지 하라고 다 하거든요. 입법 예고를 했고 그리고 법대로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그 절차를 다 준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다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고요. 자, 이번에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 내용에 해당하죠. 해당하죠. 해당합니다. 당연히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다. 틀렸고요. 3번에 형사재판 계속적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출국 금지 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미력성을 요구한다.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출국 금지 후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출국 금지 결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보기는 어렵다. 무조건 옳은 거죠. 그렇죠. 출국 금지를 할 때 사전에 통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다 도망친다고 했죠. 내가 네 출국 금지할 건데 너 의견 한번 제시해봐. 이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출국 금지 시켜놓고 사후에 통지하고 불복 절차를 두면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4번에 이게 답이죠.
4번에 서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획성 등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보 취행 이용자의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후 통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통지를 하기 어려워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그런데 사후 통지는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았다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또 우리 다 했던 거죠, 이거는. 이미 답이 3번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부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수월하다고요. 9번에 거주 이전의 자유. 1번에 여러분 이것도 엄청 많이 했던 거죠. 아프가니스탄요. 전쟁의 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 지역,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고시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침해한다. 틀렸고요. 2번에 여러분 입국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속한다? 아니 그렇지 않죠. 인간의 권리라면 외국인에게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인간의 권리예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 국제성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입국을 한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는 인정이 돼야 안 돼?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 점검하고 있으면 되죠. 3번에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건 못했습니다. 국민이고 맨 마지막에 입국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틀렸죠. 국민은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죠. 출국의 자유도 인정되고 입국의 자유도 인정되고 국민은 그리고 입국의 자유를 놓고서 2번하고 3번은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가 인정될 수는 없죠. 그런데 국민은 입국의 자유가 인정이 되죠. 이제 4번 볼게요.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 병영도에 근무하면 병영도에 그 병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여러분 거주지의 자유가 제한됐습니까? 아니죠. 병역법이요. 그렇죠. 여러분 주민등록 여기 했으면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다른 곳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를 다른 곳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해야 된다는 이 주민등록법 규정이 거주지의 자유를 제한한 건 아닙니다. 병역법이 거주지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면 제한한 것이 맞겠죠. 4번이 옳은 겁니다. 진짜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기본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래서 뭐 혹시나 뭐 한두 개가 이 문제들은 우리가 다 했던 것이라서 어렵지도 않고요. 10번에 직업의 자유. 1번에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직업의 자유가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그거 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이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됩니까? 안 되죠.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업의 자유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옳은 거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직업의 종사 일을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뭐 직장을 변경하는 자유, 겸직의 자유, 무직업의 자유, 이건 다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돼요. 2번이 옳은 거죠.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쉽게. 3번에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해서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직업의 자유 내용에 포함되지 않죠. 직장 존속 보호 청구권. 이런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4번에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죠. 근데 그 뒤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하기 위한 직업 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 로스쿨 같은 거, 이것은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11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번인데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어린이집 폐쇄로 텔레비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 보육법인데요. 맨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유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 2번에 대체복무 요원. 우리 많이 이거 했죠. 대체복무. 양심력 병력 거부자 대체복무 중간 판례라고 했잖아요. 대체복무 요원 생활관 내부에 공용공간 CCTV 설치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 그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 현장과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 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수용자에게 사생활 노출 염려로 솔직한 정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수용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헌법 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변론으로 하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공적인 영역은 우리가 사생활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 이 공적인 공간 이건 사생활 공간이 아니고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고 당연히 침해도 아니다 했던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공적인 영역 뭐 어떻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도로에서 그렇죠? 도로 이야기하네. 바로 도로 이야기하네. 도로 이거는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이게 사생활 공간이 아니잖아요. 자석 안 들이 착용하게 하는 거 이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합니까? 아니죠. 뭐를 제한하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한 거죠. 그렇죠? 물론 침해는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 1번에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게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뭐 구체적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이거 추상적 양심이라고 이렇게 출제를 했다라고 했고 이게 똑같이 나왔네요. 1번 틀립니다. 자, 2번에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동기에 따라 판단될 수? 틀렸네요. 없죠. 있고 틀렸고요. 3번에 양심은 민주적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현상으로서 지극히 양심은 주관적인 거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답이죠.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4번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양심이 양심적 병력법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네. 아니죠. 양심적 병력법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 양심을 외부에 드러나서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4번이 또 틀렸고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벌써 답이 3번에 이건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쉽다고요. 자, 13번에 종교의 자유입니다. 심판할 때 이런 것도 다 했던 건데 1번에 출력수입니다.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를 말하는데요.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 4회 종교 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 수용자, 미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 등별로 돌아가며 종교 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 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했다. 연간 한 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번. 자, 이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번에 구치소의 종교 행사 공간이 한 개뿐이고 종교 행사는 종교 수용자, 미결 수용자, 성별 수용 등별로 진행되고 미결 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 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 내에 미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 행사를 4주에 한 번, 4주면 한 달이죠. 한 달에 1회. 일요일 아니면 요일에 실시한 구치소의 종교행사 처우는 종교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 한 번은 침해라고요. 그런데 월 한 번은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일단 2번에 답이 나왔어요. 3번에 두 번째 줄 보면 일률적으로 미결 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했다고 우리 많이 했죠. 옳은 거고 4번에 금지처분입니다. 금지처분을 받은 자 어떻습니까?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한 거죠. 이건 침해가 아닙니다. 금지기간이니까요. 됐죠?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겁니다. 자, 넘어가서 14번에 선거운동 정책 표현의 자유. 이거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농업협동조합법, 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권 직원인데요. 농협과 수협의 상권 직원입니다.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겁니다. 상권 직원인데 여러분 요네들 말고 또 상권 직원요. 상권 직원 이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이는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상권 직원.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농협과 수협의 상권 직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권 직원. 여기까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2번부터죠. 지방공사의 상권 직원 그리고 3번에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권 직원 4번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상권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뭐 침해죠. 근데 뭐 2번에 맨 마지막에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에 정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번에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 할 때도 계속 정리했고 마지막 찍기에도 정리를 했고 다 정리했던 거거든요. 자,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공무단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기억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요. 연수휴직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취임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휴직 조항으로 인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구급 지방공무원의 공무단위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익히 많이 물어봤던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수니까 저라면 제끼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강사니까 접한 어떤 판례니까 문제를 풀겠지만 만약에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 다 보기는 어려워. 공무단위권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건 옳은 겁니다. 우리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은 뭡니까? 공직 취임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 보장이죠. 승진에 있어서도 균등한 기회 보장이죠. 그렇죠? 공직을 유지하는 것, 공직 취임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은 진학하기 위해서 이 휴직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단위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일단 니은번에 농업협동조합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원의 임기 만료 이전 90일까지 거치게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조항이 특정 계층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 조화 있게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농협입니다. 농협은 사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인이라고요. 농협이 물론 공적인 기능을 많이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사법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90일까지 거직에서 해임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다 풀었던 건데 우리 알짜 같은 거 다 풀었던 거예요. 이게 공무단위권을 침해한 거냐? 공무단위권 여기 침해하지 않다 했는데 침해예요. 왜? 사법인이란 말이죠. 침해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 D급번에 근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렵다고 했죠 제가. D급번에 회계 책임자. D급 리언은 조금 쉬웠을 거예요. 기억 리언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 D급번 보면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불금액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죠. 자, 이거 했을 때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자 해당되는가?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이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느냐? 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바라지 않죠. 왜? 선거에 있어서 이네들은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습니다. 위배되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단위권 침해한다. X. 공무단위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접근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리얼번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막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벌써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어떻습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구히 그 임용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침해다. 우리 심판례 할 때 다 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개수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좀 어렵게 느꼈을 거고. 근데 이런 문제도 다 맞춘 친구 있어요. 우리 다 했던 거니까. 16번에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겁니다. 자, 1번에 피고인이 정치재판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종료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약식명령 여러분 기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가 있는데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약식 명령이 발령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약식에서는 벌금 100만 원 받았는데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벌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중한 종료의 형으로는 갈 수 없어요. 중한 종료의 형으로는.
그러니까 정죄판 청구했을 때 뭐 이전에 벌금 때렸던 것을 징역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벌금 액수는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이렇게 불러요. 형 종류를 상향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원칙이죠. 그리고 이런 원칙을 왜 두었냐라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둔 이유는요. 정식 재판 청구를 일단 보장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무분별한 정재판 청구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재판 청구권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중한 종류의 형은 안 때릴게. 그러면 한번 해보려면 한번 해봐라. 정재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무분별한 정재판 청구 남발은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 대신에 벌금 액수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것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겠죠. 예,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틀렸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식명에 대해서 정재판 청구 있죠. 다 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아예 안 된다고 했다. 처음부터 가볼게요. 약식명에 대한 정재판 청구 규정이 정재판 청구했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바꿀 수 없다는 이런 원칙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징역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판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재판 청구가 거의 사문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요. 제 기억으로는 95년에 도입될 거예요, 아마. 도입되자 이제 생기는 문제가 너나나나 정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불이익하게 형이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전에 벌금 100만 원 받았죠? 정재판 청구해도 100만 원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재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를 약식 재판을 통해서 빨리 끝내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도입하니까 누구나 다 정재판 청구해가지고 경미한 범죄를 두 번에 걸쳐 재판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정재판 청구를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게 뭐라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없애고 단 중한 종류의 형으로는 갈 수 없게끔 이렇게 타협을 본 겁니다. 이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2번입니다. 이 2번도 그 1번은 잘 모르겠다. 2번 내려가 보세요. 이게 시험 운영의 기술이라고요. 너무 편하다고요. 우리가 기피 신청했죠. 제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 기피 신청하면 헌재 결정 2개니까 이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라. 아예 이렇게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재판받는데 그 법원의 법관이 지금 불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낸 겁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냐? 아니라고 했죠. 왜? 기피당한 법관은 그 합의부를 구성을 못합니다. 합의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 판례는 어떤 게 있다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인데 내가 A 법관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왜? 피해자의 아버지거든요.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A 법관이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하는 거냐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일 때. 이거는 불공평한 재판 우려 있는 법관 빼겠다는 게 아니고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받은 법관이 바로 기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뭐 간이기각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자, 이것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냐?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판례 2개만 기억을 좀 하면 되는데 이 2개도 기억하기 싫다. 그럼 기피 신청 나오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자, 보세요. 기피 신청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자, 여기 쭉 가서 헌법 27조 1항 재판 받을 권리죠. 37조 2항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옳은 겁니다. 이게 답이죠. 3번에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 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에 대해서 징벌을 부과한 뒤에 그 규율 위반 내용, 징벌 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 자료로 통보를 했다.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서 미결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전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양형자료 참고자료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정한 어떤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냐면 양형자료로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일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어렵습니다. 이 질문. 근데 이미 답이 이번에 쉽게 나왔다고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요. 4번에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많이 했죠. 우리 성폭력 특별법상의 영상 녹화물은 범죄 사실 증명을 위한 독립적인 증거 사용이 된다 했죠. 이전에 우리 성폭력 특별법은 피해자라든가 진술 조력인이라든가 신뢰관계의 진술을 통해서 성배 진정이 증명되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뭔데요?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신뢰관계인이나 진술 조력인이 나와서 성배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성배 진정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못한단 말이죠. 제가 늘상 뭐 강의 시간에는 내가 집에 가다가 여고생들이 뭐 애 삥 뜯고 있어 하지마! 라고 했더니 얘들이 추행을 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고 영상 녹화 다 했고 그럼 영상 녹화에 엉엉 울면서 막 저 아저씨가 내를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소가 되었고 그런데 영상 녹화 테이프 증거로 들어왔고 엉엉 울면서 연기했던 거 이게 용기 지방생이거든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신뢰관계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한 대로 녹화돼 있다. 그럼 내 범죄 입자는 증거로 쓴다. 내가 누구한테 반박을 해봐요. 이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은 소송법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죠. 17번 대학의 자율성.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자, 기억번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회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서 국공립대학 교수들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여러분 학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항 이것을 대학평의원회의 여기는 뭐 교수도 참여하고 직원도 참여하고 학생도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칙 개정이나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중심적 기능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도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침해한다 틀렸고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연말에 대학의 학문과 연구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면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교원이 전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미한다. 이 부분 틀렸는데 기억면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뒤끝번에 서울대학교 이거 저소득 학생 이걸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수능 위주로 모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대학의 자율권 영역 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에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입니다. 우리 유신헌법 하에 대통령 긴급조치는요 기본권 침해예요.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고 앞으로 문제를 푸세요. 긴급조치 구호는 학생의 모든 집회 시위, 정치관련 행위를 다 금지하고 맨 마지막에 대학의 대학 자체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그러니까 긴급조치가 나오면 침해한다. 이렇게 나오면 옳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8번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퇴직수당, 직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근로하는 것을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퇴직급여라는 것은 근데 지방자치단은 4년 임기잖아요. 그죠? 선출직이잖아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19 말이죠.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인데 이를 제외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심판할 때 다 했던 거죠.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3번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 범위에 직계일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여러분
이건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입법자, 입법 형성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 직계혈 쪽의 배우자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했을 때 그 새엄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새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유족급여 수령할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입법권이 상당히 넓은, 입법 재량권이 넓은 영역입니다. 사회권은.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그다음 4번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시금 받은 거 다 쓰고 나서 기초연금 지급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연금을 받았다면 우리 기초연금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거냐? 아니에요. 침해한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란 문제인데요. 1번에 태아의 성별 고지행위. 이것도 우리 했죠. 되게 중요한 판례라고 했잖아요.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전적으로 다 금지했습니다. 자, 이것은 불합치 결정이 났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수단의 적합성은 있지만 침해 재성 법의 규정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32주까지 고지 안 하고 그 이후에 고지하는 규정으로 오류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헌재 결정이 있었죠. 이거죠.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적합성부터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침해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는 성별 이유로 낙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자연 성비 범위로 이미 들어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임신 32주 이전에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탈락이라고 했죠. 자, 이번에 당사 사이에 혼인여사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 무효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건데 심판례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때 그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 범죄기로 일한 경우에 한정해서 등록부 제작성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죠. 자, 이것이 맨 마지막에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이것이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했던 거죠. 이렇게 가면 이 기본권 보호 영역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심판례 이거 하면서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제한된 기본권이 뭔지 제가 다 분리를 했거든요.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야. 심판례를 할 때 저는 충분히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줍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기본권이 뭔지 이렇게 다 하고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다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실 때 좀 더 구석구석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다고요. 여기 혼인과 가족 생활 스스로 결정하고 형사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이거 뭐를 제한합니까? 이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거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기본권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심판례인데 말이죠. 결론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1번도 마찬가지죠. 임신 32주.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요. 자, 2번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에 국가에게 혼인과 가족 생활 보호자로서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하여 자녀가 있는 대체 복무 요원들, 우리가 앞번에 합숙 복무 이야기했는데요. 합숙 복무의 예배를 인정해야 할 명식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합니다. 합숙 복무를 해야죠. 근데 가족 있으면 그 예외를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 합숙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아니, 일반 우리 병사들도 병영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도 합숙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있으면 예배를 둬야 됩니까? 집에 보내야 됩니까? 아니죠. 병역으로 이행하는 건데. 그래서 부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앞에 나왔던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뭐 앞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4번에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 출생한,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하죠. 자, 생부의 출생 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죠. 자, 이것이 생부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아니죠.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생한 자 있죠.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생부의 평등권 침해도 아니에요.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데 이것을 침해했습니다.
그렇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생부의 가족생활 자유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요. 뭐 평등권 침해도 아니었습니다. 생부의 기본권은 침해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의 중요성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관한 건데요. 1번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다지 제가 뭐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런 지문이 기출에 많으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편하게 넘어가시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모든 걸 다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사 아무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읽고 넘어가고, 이번에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거고, 이거 평등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자의심사라고 했죠. 요거 어렵게 나오면 이게 비례심사, 승별에 따른 차별이니까 비례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네요. 이건 자의심사고 평등권 침해는 아니죠. 승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거든요. 일단 3번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안 병역 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이 일반원칙 기본권 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당연히 옳은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자, 4번입니다. 이렇게 답으로 유도되는 전형적인 지문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건 뭔데?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 채용 경쟁시험에서 남다른 병역을 필한자로 제한하여 현역 군인 신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을 필한자가 국정원 신규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역을 필한자. 그러니까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병역 의무 이행을 한 것으로 불이익처를 한 겁니까? 아니죠. 병역 의무 이행한 자는 회사에 취업 못해. 이런 것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여기서 기업 못해. 이런 것들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에요. 이거는 뭔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느라 입는 불이익이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느라. 이것은 병역 의무 이행한 것을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형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요. 때로는 처음 보는 질문들 앞으로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이런 기술을 좀 익히시라고요. 당연하고 심판례 기출 지문에서 나는 정확하게 승부를 건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례나 기출 지문은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설명이 한 50분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총평도 하고 50분 동안 해설 한다고 좀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뭐 한번 들어보시라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어차피 내년 1차를 준비하신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발 꼭 명심하세요. 시험 운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출과 심판례가 정확해야 되고, 심판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여기까지. 뭐 구석구석 본다 하더라도 제한된 기본권이 뭔지, 그래서 이건 침해인지, 침해라면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건지, 수단의 적합성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논리 전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는 내용들만 여러분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시험 본다고 되게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